이틀이 지났을 저녁 무렵 마부는 나를 위트크로스라는 곳에 내려주었다. 더 이상 갈 수 있도록 지불할 돈이 내게는 없었던 것이다. 단 1실링도. 마차는 벌써 1마일이나 앞서 가버리고 말았다. 혼자가 되어 우두커니 서 있던 나는 이때 마차의 선반 위에 내 보따리를 그냥 두고 내린 것을 알았다. 이제야말로 나는 알거지 무일푼의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운트크로스는 거리도 마을의 이름도 아니었다. 다만 네 갈래의 길이 마주치는 곳에 서 있는 하나의 표지판에 불과했다. 그것은 멀리서나 혹은 어둠 속에서도 잘 볼 수 있도록 흰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그 꼭대기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네 개의 방향 표지를 볼 때 여기서부터 제일 가까운 곳은 10마일이나 되고 먼 곳은 20마일이나 된다는 것을 알았다. 전후 어느 쪽을 살펴보아도 그저 드넓은 벌판이었으며 발 밑 계곡 멀리로는 잇단 산등성만이 보였다. 희끄무레하고 널따른 길은 동서남북으로 뻗쳐 있건만 통행인의 그림자라곤 찾아볼 수도 없었다. 길만을 제외하고는 히스는 어디에고 잔뜩 우거져 있었다. 나는 히스의 초원을 똑바로 걸어서 갈색의 초원지대가 움푹 패인 아주 후미진 곳으로 갔다. 히스의 무성한 덩쿨이 무릎까지 덮였다. 그늘진 구석에 이끼가 끼어 거무스레한 커다란 화강암의 바위가 보였다. 나는 그리로 가서 바위 밑에 걸터 앉았다. 이제 어쩌면 좋을까? 어디로 가야 하나? 스스로 그런 막막한 질문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히스를 만져보았다. 건조되어 아직 태양열로 따뜻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벼랑 위로 별 하나가 정다운 빛을 던지고 있다. 나는 아직 빵 한 조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점심때 어느 거리에서 마지막 하나 남은 동전으로 산 롤빵에 먹다 남은 것이었다. 나는 히스의 여기저기에 무르익은 귤나무 열매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한 움큼 따서 빵과 함께 먹자 충분하지는 못하나마 허기는 면할 수 있었다. 식사를 끝낸 후 나는 저녁 기도를 올리고 잠자리를 물색했다. 들어 누우면 발은 히스 속에 묻힌다. 이렇게 해서 잠자리를 얻은 나는 적어도 날이 밝기까지는 추위를 몰랐다. 나의 휴식은 더없이 고요한 것이었으리라. 가슴의 슬픔이 이를 방해했다. 로체스터 씨와 그의 운명을 생각하면 내 가슴은 떨렸고 뼈아픈 연민으로 그를 슬퍼하고 또한 쉼없는 동경으로 그를 그리워했다. 양쪽 날개를 잃은 새처럼 움직일 기력도 없으면서 마음은 그래도 오로지 그를 갈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마음의 가책에 지쳐 나는 일어나서 무릎을 꿇었다. 밤이 되어 별이 떴다. 고요한 밤이었다. 불안을 느끼기엔 너무나도 고요한. 나는 로체스터 씨를 위해 기도할 마음이었다. 신은 스스로 창조하신 것을 구원하신다 라는 확신이 솟아 점차로 강해졌다. 나는 감사의 기도를 했다. 로체스터 씨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신이 창조하신 그분은 신이 구원하신다. 나는 다시금 언덕에 누워 깊은 잠에 떨어짐으로써 슬픔을 잊었다. 다음 날 아침 길게 땅 위에 덮였던 아침 그늘이 걷히고 태양이 땅과 하늘 사이에 가득했다. 나는 눈을 뜨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어쩌면 이렇게도 고요한 그리고 더운 청명한 날씨일까? 황야는 황금의 사막 그대로이다. 눈에 비친 모든 것이 햇빛이었다. 일어나서 내가 누웠던 곳을 돌아본 후 나는 걷기 시작했다.
나는 참으로 오랫동안 걸어 이제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걸었다. 근처의 바위 위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몸도 마음도 잦아드는 무감각 상태에 내맡기고 있었다. 나는 언뜻 종소리를 들었다. 교회 종소리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눈을 돌리니 로맨틱해 배는 언덕 사이로 조그만 마을과 교회의 종탑이 보였다. 오른쪽의 계곡으로는 목장과 밭과 숲이 보였다. 그 사이로 흐르고 있는 조그만 냇물이 보였고 한 대의 짐짝 마차가 언덕을 오르는 게 보였고 두 마리의 암소를 끌고 가는 사람들도 보였다. 나는 어느 틈에 사람들이 일하는 근처로 와 있었다. 나는 어떻게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힘껏 일해야만 한다. 오후 2시쯤 마을에 당도하니 눈에 띄는 것이 창가에 빵 과자를 진열한 조그만 상점이었다. 나는 빵 과자가 먹고 싶었다. 그것 하나만 먹으면 기운을 차릴 듯 싶었다. 내게 돈이 될 만한 것이 없을까 생각했지만 내게 있는 건 목에 감긴 비단 수건과 장갑뿐이었다. 과연 그것을 받아줄까? 나는 생각했다. 지금 나는 곤궁에 처해 있다. 살아갈 수 없는, 의지까지도 없는 사람의 입장에 있다. 친구도 돈도 없다.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어디로 가서 무얼 부탁해야 할까? 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여자가 하나 있다가 내 옷차림이 단정한 것을 보고 정중하게 내 앞에 와 섰다. 나는 물었다. 이 근처에 가정부가 필요한 집이 없을까요? 글쎄요, 전 몰라요. 훌륭한 손님인 줄 알았던 기대가 엇갈리는 바람에 여자는 멍청해졌다. 나는 가게에서 나왔다. 나는 좌우를 둘러보며 거리를 걸어갔다. 한 집도 들어갈 적당한 구실이 생기지 않았다. 나는 좁은 골목의 안쪽에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진 깨끗하고 조그만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하얀 문으로 다가가서 노크를 하니 온순하고 소박해 보이는 부인이 나와 문을 열었다. 희망을 잃어 숨마저 끊길 듯한 목소리가 되어 "되게 혹시 가정부라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니 "필요 없어요." 하고 부인이 잘라 말했다. "저희 집엔 가정부를 두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좋으니 제가 할 일이 없을까요? 다른 지방 사람이라 이곳 사정을 잘 모릅니다. 무슨 일이라도 할 테니 안 됐지만 생각나는 곳이 없군요. 하고 부인은 말하면서 내게로 열었던 문을 닫아버렸다. 나는 쫓겨난 것이다. 버림받고 굶주린 개처럼 이렇게 헤매어 다니는 사이 날이 어두워졌다. 어떤 들판을 넘어서자 교회의 첨탑이 보였다. 나는 그리로 발길을 옮겼다. 교회당 옆쪽에 정원 한복판에 작은 집 한 채가 있었다. 아마도 목사관 일이라. 이곳이라면 나도 뭔가 의논할 권리가 있는 듯도 생각됐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 집의 부엌문을 두드렸다. 할머니가 나와 문을 열었다. 나는 그 할머니에게 여기가 어딘지를 묻고 목사관임을 확인했다. 목사님은 계세요? 지금 출타 중이신데요. 곧 돌아오시겠죠? 글쎄요. 곧은 안 돌아오세요. 멀리 가셨어요? 그리 멀지는 않지만 3마일은 돼요. 부친이 별세하셔서 마슈엔드로 가셨으니까 약 3주일은 지체하실 거예요. 나는 이 할머니에게 내 사정을 얘기했지만 먹을 것을 구할 수는 없었다.
아직까지는 차마 거지 노릇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지친 몸을 끌며 그곳을 떠났다. 다시 한번 나는 손수건을 꺼냈다. 그 조그만 가게의 빵 과자를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아까의 가게로 찾아가 안으로 들어갔다. 아까의 여자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으나 용기를 내었다. 이 손수건 대신 빵을 하나 얻을 수 없을까요? 여자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여태 그런 장사는 해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당신이 어디서 그 손수건을 얻었는지 알 게 뭐예요? 그럼 이 장갑으로도 안 될까요? 필요 없어요. 그따위 물건이 무슨 소용이라고. 해질녘에 나는 마침내 어떤 농가에서 구걸을 했다. 한 조각의 빵을 얻어가지고 나는 길가에 앉아 그것을 먹었다. 그날 밤은 숲속에서 잤다. 비가 왔다. 다음 날도 줄인 배를 견디지 못한 나는 어떤 집에서 식어 빠진 죽을 돼지 먹이통에 넣는 것을 보고 그것을 달래서 얻어먹었다. 이젠 내 힘도 끝이야. 하고 나는 중얼거렸다. 지금 나와 언덕 사이로는 어두워진 불모의 땅이 약간 있을 뿐이다. 그래, 이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죽기보다는 차라리 언덕에서 죽자. 나의 눈은 황막한 황야의 끝에 멎어 있었다. 그때 아득히 먼 곳으로부터 번쩍이는 불꽃을 나는 보았다. 아마 도깨비 불이겠지. 하고 나는 그것이 곧 꺼지리라고 생각했으나 불빛은 언제까지나 그곳에서 반짝이는 채로였다. 집이 있는 걸까? 하지만 난 도저히 저곳까지 갈 수가 없다. 혹 갈 수 있더라도 쫓겨나고야 말 걸 뭐.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 자리에 쓰러져 얼마간은 움직이지도 않았다. 비가 심해지면서 속옷까지도 젖었다. 비여, 얼마든지 올 테면 와라. 나는 이제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게 되니. 그렇지만 살아있는 나의 육체는 역시 추위에 떨고 있었다. 이윽고 나는 일어섰다. 불빛은 빛발 속에 희미하나마 반짝이면서 아직 그곳에 있었다. 나는 지친 다리를 끌고 천천히 불빛을 향해 걸어갔다. 습지를 건너서자 불빛은 나무들이 무성한 언덕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가까이 가자 건물 모퉁이에 창을 통해 그 불빛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곳을 통해 집안 광경을 살펴보았다. 깨끗한 모랫빛 마루가 깔린 방 안에 호두나무로 만든 찬장, 괴종시계, 흰색 테이블과 의자 몇 개, 촛불은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촛불 곁에는 좀 촌스러우면서도 적당히 어울리는 한 사람의 노파가 양말을 뜨고 있었다. 그리고 난로가에는 그곳에서 배어나오는 장미색의 평화와 온기에 쌓여 두 사람의 아가씨가 각각 의자 위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크레이프와 봄바지인 검은 상복 차림이었는데 그 검은 색상 탓에 노출된 살결이 무척 희게 보였다. 한 아가씨의 무릎에는 커다랗고 늙은 포인터 개가 머리를 올려놓고 있었고 한 아가씨는 검은 고양이를 안고 있었다. 두 사람을 살펴보건대 상당히 교양 있고 우아해 보였다. 그런데 다이애나 하고 책을 읽고 있던 한 사람이 말했다. 프란츠와 늙은 다이엘은 밤에 함께 있었어. 그런데 프란츠가 무서운 꿈에서 깨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좀 들어봐. 그러고는 어떤 문장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프랑스어도 라틴어도 아니었다. 어느 나라 말인지조차도 몰랐다. 참 용감하지? 읽고 나서 그녀가 말했다. 참 멋있어. 다른 한 아가씨는 불빛을 응시하며 지금 읽어준 글귀를 입속으로 되뇌었다. 세인트 존은 언제 돌아오지? 다이아나라고 불리운 아가씨가 말했다. 지금 10시니까 곧 오겠지. 그녀는 허리춤에서 조그만 금시계를 꺼내보곤 굉장한 비야, 한나. 응접실에 불 좀 봐줘요. 하고 말했다. 노파는 일어섰다. 그녀는 안쪽으로 가 난로불을 휘젓고 돌아와 말했다. 아가씨, 이제 저쪽 방으로 가는 건 괴롭구먼요. 구석에 놓인 빈 의자를 보긴 퍽 쓸쓸해요. 그러고는 그녀는 앞치마로 눈물을 닦았다. 이제껏 엄숙한 표정으로 있었던 두 아가씨의 얼굴도 함께 흐려졌다. 하지만 이제야말로 좋은 곳으로 가신 것이니 하고 노파는 말을 이었다. 이 세상으로 다시 와주십사고 원하는 것은 안 되겠지요. 정말 그처럼 편안하게 임종하신 분도 없을 거예요. 시계가 10시를 쳤다. 밤참을 좀 드셔야죠. 한나가 말했다. 세인트 존님도 돌아오시면 시장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곧 식사 준비를 했다. 아가씨들이 일어섰다. 아마 안방으로 가려나 보았다. 그 순간 나의 비참한 입장을 그녀들과 비교해보자 더욱 절실하게 비참함을 느꼈다. 겨우겨우 노크를 해보았지만 그러면서도 재워달라는 것은 망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요? 노파가 문을 열고 손에 든 촛불로 나를 의심쩍게 바라보고는 놀란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가씨들을 뵙고 싶은데요. 얘기가 있으면 내게 해요. 어디서 왔소? 길을 가던 사람이에요. 늦은 시간인데. 그런데 무슨 볼 일이세요? 아무 곳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그리고 먹을 것을 좀 나누어 주실 수 없을까요? 그녀의 얼굴은 미심쩍은 표정이었다. 그것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바다. 먹을 것은 좀 줄 수도 있지만 잠깐 사이를 두어 그녀는 말했다. 떠돌이를 재울 수야 없지요. 잘못 찾아왔어요. 제발 아가씨들에게 부탁 좀 해주세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도대체 지금이 몇 시인데 이 근처를 헤매고 다닌단 말이오. 하지만 제발 아가씨들에게. 아니, 이런 억지가 어디 있나.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빨리 가줘요. 여기서 쫓아내면 이제 전 죽어요. 죽는다고? 아무래도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게야. 이런 시간에 남의 집 근처를 헤매고 말이야. 이 근처에 혹시 한패거리들이 숨어 있는 게 아니유? 그렇다면 가서 말해줘요. 이 집엔 여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남자도 있고 총도 있다고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는 이 충직스런 고집쟁이 할머니는 탕 하고 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버렸다. 극도의 고통이 밀려왔다. 더할 나위 없는 절망의 아픔이 내 전신을 물어뜯었다. 난 한 발자국도 떼어놓을 기력이 없었다. 빗물이 흥건한 섬돌 위에 쓰러져 나는 신음했다. 마지막 순간이라는 그 공포감이 엄습해왔다. 그러나 나는 다시 정신을 차리려고 안간힘을 썼다.
이젠 죽는 수밖엔 없어. 나는 말했다. 신을 믿는 거야. 반항 없이 신의 뜻을 따르는 거야. 이러한 말을 나는 입 밖에 내어 말했다. 그리고 모든 불행은 가슴속에 눌러두기로 했다. 인간은 모두가 죽게 마련이다. 하나의 목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들렸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 먹지 못해 죽는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운명은 아니지. 당신은 누구예요? 아니, 무엇입니까? 뜻하지 않은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 아무런 희망도 가지지 않은 채 나는 물었다. 가까운 곳에 그림자 같은 게 보였다. 이런 어둠과 나의 약해진 시력으로는 그것이 무슨 그림자인지 도저히 알아보기 어려웠다. 그 그림자가 요란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세인트 도련님이세요? 한나가 소리쳤다. 그래요. 빨리 문을 열어요. 네네. 아이고, 비를 맞아 추우시지요? 정말 고약한 밤이에요. 게다가 이 근처는 좀 수상해요. 좀 전에 여자 거지가 왔는데요. 아니, 아직도 안 갔어? 당신은 글쎄 여기서 자다니. 이봐, 일어나요. 빨리 가라고 했잖아. 조용히 해요, 한나. 이 여자에겐 무슨 사정이 있는 모양이니 좀 들어봐야겠어. 아가씨, 아무튼 일어나요. 어서 집으로 들어갑시다. 마지막 힘을 다해 나는 그의 말을 따랐다. 나는 밝고 깨끗한 부엌, 그 난로 곁에 섰다. 심한 구역질을 느꼈다. 2명의 아가씨와 세인트 존, 그리고 노파가 지켜보는 가운데. 세인트 존, 이 사람은 누구야? 한 아가씨가 물었다. 나도 몰라. 문간에 쓰러져 있더군. 얼굴색이 말이 아니네요. 한나가 말했다. 퍼렇지. 죽음의 색이야. 아이고, 쓰러지겠다. 좀 앉게 합시다.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나는 쓰러졌다. 의자가 나를 받쳤다. 말할 힘은 없었지만 의식은 좀 있었다. 물을 먹이면 좀 낫겠지, 한나.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야위었을까? 피골이 상접해서 핏긴 전혀 없어요. 유령 같아. 병자일까? 굶어서 그런가? 배가 고플 거야. 한나, 그거 밀크지요? 빵도 약간 가져다 줘요. 다이아나가 빵을 좀 뜯어서 밀크에 적셔 입에 넣어 주었다. 동정어린 그녀의 얼굴이 바로 내 얼굴 위에 있었다. 그녀의 말에는 그지없이 향기롭고 선량한 마음씨가 넘쳐 흘렀다. 먹어봐요. 그래요. 어서 먹어요. 메어리도 부드럽게 권유했다. 그녀는 나의 젖은 모자를 벗기고 머리를 들어주었다. 나는 주는 것을 입에 넣었다. 처음에는 기운 없이, 나중에는 정신없이 그것을 먹었다. 처음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만 줘요. 그들의 오빠가 이렇게 말하고 밀크와 빵 접시를 빼앗았다. 조금만 더 먹여요. 저렇게 먹고 싶어 하는데. 지금은 안 돼. 이제 말은 좀 할 수 있을 거야. 이름을 물어봐요. 나는 좀 기운이 났으므로 대답했다. 제인 엘리오트예요. 나는 나의 정체를 감추려고 가명을 쓰기로 했다. 주소를 말해봐요. 아는 사람은? 나는 잠자코 있었다. 누구 아는 사람을 불러다 드릴까요? 나는 머리를 저었다. 자기 일에 대해 설명은 할 수 없어요? 어쩐 일인지 이 집에 들어서서 이 집 식구들과 마주 앉아 있는 사이에 나는 이미 떠돌이도 넓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거짓골은 그만두자.
나의 원 위치로 돌아가자는 생각을 했다. 지금은 자세히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 무엇을 해드릴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체력으로는 이렇게 짧은 말만을 할 수 있었다. 다이아나가 되물었다. 그럼 당신은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비가 퍼붓는 이 밤에 다시 황야로 쫓겨가겠다는 건가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힘과 선의가 가득한 그 얼굴을,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 그녀의 동정어린 눈길에 미소를 짓고 나는 말했다. 여러분을 전 믿어요. 만약 제가 주인에게 버림받은 강아지라 해도 오늘 밤은 이 난로 곁에서 절 내쫓지 않겠죠. 부디 생각대로 저를 처리해 주세요. 다만 긴 이야기만은 시키지 말아주세요. 숨이 차고 경련이 일어난답니다. 세 사람은 내 모양을 보고 아무 말이 없었다. 한나, 세인트 존이 말했다. 지금은 이대로 말을 시키지 말고 두세요. 10분 후에 나머지 빵과 밀크를 먹이고, 그리고 메어리와 다이애나는 저리로 가자. 좀 의논을 해야겠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곧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왔으나 난 그녀가 동생인지 언니인지 알 수 없었다. 난로에 온기로 해서 기분 좋은 졸음이 스며들었다. 낮은 목소리로 그녀는 한나에게 무언가를 지시했다. 이윽고 노파의 부축에 의해 나는 계단을 올라갔으며 흠뻑 젖은 의복을 벗고 따뜻한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하느님께 감사하고 고난 피로 속에서 불타는 감사와 기쁨을 맛보며 깊은 잠에 빠져들어갔다. 그로부터 사흘간 밤낮을 나는 혼미 상태로 자신을 거의 분간하지 못하고 지냈다. 그 후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고 나흘째에는 침대 위에 일어나 앉게 되었다. 점심나절에 한나가 죽과 버터를 바르지 않은 토스트를 가져왔다. 나는 맛있게 그것을 먹었다. 깨끗이 세탁되어진 나의 옷이 바로 침대 곁에 의자 위에 놓여 있었다. 이미 습지의 흔적 따위, 또 비에 젖어 구질구질했던 주름살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이 가지런해진 나의 비단 웃옷은 벽에 걸려 있었다. 양말과 구두까지 청결하게 손질되어 있었다. 게다가 방에는 세면도구와 솔과 빗이 있었으므로 나는 천천히 몸 단장을 했다. 몹시 살이 빠져서 옷이 헐렁했지만 숄로 그것을 감출 순 있었다. 단정하고 깨끗한 몸차림으로 조심스럽게 돌층계를 내려가서 천장이 낮은 복도로 통해 부엌으로 내려갔다. 한나가 빵을 굽고 있었다. 처음에 그녀는 내게 무뚝뚝하고 쌀쌀맞게 굴었지만 점차로 친절해져서는 지금은 내가 단정해 보이자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저런, 일어났군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이젠 괜찮아요? 못하거든 거기 난로가의 내 의자에 앉구려. 그런데 당신은 여기 오기 전엔 국어를 하고 다녔수? 순간 나는 입술을 물었다. 그러나 화를 낼 순 없었다. 그때의 나는 사실 거지 이상의 꼴이었을 테니. 나는 조용히 대답을 했지만 그 대답은 어쩔 수 없이 불쾌한 어조였다. 절 거지로 아셨으면 잘못이에요. 전 할머니나 이 댁 아가씨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진 아니에요. 잠깐 침묵한 후에 할머니가 말했다. 무슨 영문인진 모르지만 색시는 공부했수? 네, 상당히. 학교는 못 다녔지요? 전 8년이나 학교에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렇다면 왜 돈을 벌지 않죠? 지금까지 내 힘으로 벌며 살아왔는 거려. 이제부터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머, 그 구주베리는 뭘 하시려고요? 나는 그녀가 과일이 든 바구니를 가지고 온 것을 보고 그렇게 말했다. 파이를 만들 거라고. 이리 주세요. 제가 벗겨볼까요? 그녀는 바구니와 함께 내 무릎에 깔 수건을 가지고 왔다. 옷을 버리면 안 되지요. 당신은 막일은 하지 않았군요. 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바느질을 했을까? 아니, 바느질쟁이가 아니에요. 더 이상 제 신변을 캐묻지 말아주세요. 그보다 이 댁 이름은요? 매시엔드 혹은 무어하우스라고들 부른다오. 이 댁의 주인은 세인트 존님이세요? 아니요. 그분은 잠시 다니러 온 사람일 뿐이죠. 모튼의 교구 안에서 거처하고 계세요. 저쪽 마을 말인가요? 그렇다오. 뭘 하시는데요? 목사님이죠. 나는 그 목사관을 찾아갔을 때의 일을 상기했다. 그럼 이곳엔 그분의 아버님이 계셨군요. 그랬었지요. 세 분 아버님은 돌아가셨나요? 3주일 전에 그만 뇌출혈로. 어머니는요? 마나님은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요. 그럼 할머니는 이 댁에 오래 계셨어요? 거의 30년은 됐으니까요. 저 세 사람은 내가 다 키웠는 거려. 그것으로써 할머니는 좋은 분인 걸 알겠군요. 절 거지라고 하셨지만 훌륭한 분이라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다시금 놀랐다. 내가 그만 잘못 알았어요. 이 근처엔 수상한 자들이 자주 나타나서요. 그래도 전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하고 나는 대꾸했다. 그 이유는요. 나를 재워주지 않거나 좀도둑으로 여겨서가 아니에요. 집 없고 돈 없는 사람이라 업신여긴 탓이에요. 옛날에도 또 지금도 돈 없으면서도 훌륭했던 사람은 많잖아요. 만일 할머니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가난한 사람을 죄인처럼 여겨선 안 돼요. 앞으로는 삼가고 조심할게요. 하고 그녀는 머리를 끄덕였다. 세인트 존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잘못했지요. 지금은 당신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당신은 정말 기품 있는 아가씨예요. 고마워요. 용서해 드릴게요. 자, 악수합시다. 그녀는 내게 거칠거칠한 가루투성이 손을 내밀었다. 어색함이 없어진 진실한 미소가 소박한 얼굴을 밝게 해주었다. 이로써 나와 그녀는 경계가 사라진 믿음 깊은 친구가 되었다. 한나는 겉보기처럼 이야기를 좋아했다. 내가 과일을 벗기고 그녀가 가루를 반죽하는 동안 쉴 새 없이 돌아간 주인과 마나님, 또 자제분들이라고 그녀가 일컫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돌아간 리버즈 씨는 평범한 신사였으나 이 지방에서는 가장 오래된 가문의 출신이었다고 했다. 그는 메시엔드를 짓고 내내 그것을 소유했으며 모튼 교회의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는 등록부에도 나와 있듯이 헨리왕 시대에는 명사로 활약했다. 또 부인은
굉장한 독서가로 풍부한 학식을 가졌으며 자녀들은 모두 이 어머니를 닮은 것 같다고 했다. 이 지방에서는 자제분들 같은 사람은 본 일이 없고 그 세 사람은 혀가 돌기 전부터 학문을 좋아했으며 독학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년 전 리버즈 씨가 친구의 빚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막대한 재산을 날리고 아이들에게 분배할 유산도 남기지 못했다. 때문에 세인트 존은 대학으로 가서 목사직에 나섰고 아가씨들은 학교를 나오자 가정교사를 지망하는 등 자기 손으로 빵을 벌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 같이 이 메시엔드나 모튼 일대의 들판이나 동산에 대단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런던이나 그 밖의 도회지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세 사람은 마음이 잘 맞았고 사이가 좋았다. 정말 이렇게 화평하고 기분이 맞는 가정도 다시 없을 것이다. 내가 구즈베리를 다 벗겼을 때 세 사람이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다. 세인트 존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나쳤으나 아가씨들은 다 같이 걸음을 멈췄다. 메어리는 내가 아래층으로 내려올 정도로 좋아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이아나는 내 손을 잡고 머리를 흔들었다. 괜찮다고 할 때까지 더 있지 그랬어요. 아직 안색도 안 좋고 또 이렇게 여위어서 말이야. 다이아나의 목소리는 마치 비둘기 소리처럼 부드럽게 내 귀에 울렸다. 나는 그녀의 시선에 맞부딪히는 것이 퍽 즐거웠다. 그녀의 용모는 무엇이나 내게 매력이 넘쳐 흘러 보였다. 메어리 역시 총명하고 아름다운 얼굴이었으나 다이아나만큼은 가까이 하기 어려운 무엇이 있었다. 다이아나는 얼굴이나 말하는 태도에 일종의 위엄과 의지가 꽉 차 있었다. 내 성격으로는 그녀처럼 의지 있는 사람에 복종하고 내 양심과 자존심이 허락하는 한에서 그 의사를 따르는 것은 오히려 기분 좋은 일이었다. 여기는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저리로 갑시다. 하고 말하면서 그녀는 나를 일으켜 세워 응접실로 데려갔다. 자, 여기 앉아요. 그녀는 소파에 나를 앉히며 말했다. 우리가 모자를 벗고 차를 가져올 테니까. 세인트 존과 나만을 남겨두고 둘은 나가버렸다. 세인트 존은 신문인지 책인지를 들고 나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나는 방 안을 둘러본 후 이 방의 주인공을 관찰했다. 이 방은 좀 작은 듯 했으며 비품이나 장식은 깨끗했다. 내 마음에 꼭 들었다. 몇 세대에 걸친 남녀들의 초상화가 벽에 걸려 있으며 여분의 장식으로는 사이드 테이블 위에 놓인 한 쌍의 바늘 상자와 여자용 책상뿐으로 현대식 가구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벽에 걸린 하나의 초상화처럼 세인트 존은 움직임이 없었다. 책에 눈을 둔 채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으므로 나는 그를 잘 관찰할 수 있었다. 그는 28이나 30살 정도로 보였으며 남의 눈을 끌 정도로 늘씬하고 잘생겼다. 날이 선 고전적인 코와 아테네인과 흡사한 입과 턱의 윤곽은 실로 단정해서 그리스 사람 그대로라고 말해도 좋았다. 영국인이면서도 그처럼 고대 민족의 전형을 꼭 닮은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의 눈은 크고 파랬으며 갈색의 속눈썹을 가지고 있었다. 상아빛의 넓은 이마에는 몇 가닥 금발의 고수머리가 아무렇게나 늘어져 있다. 그는 지금 내 앞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있지만 그 코나 입, 이마 언저리에는 일종의 초조감과 강렬한 기상이 감춰져 있는 듯했다. 다이아나는 바쁘게 방을 들락거리며 차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윽고 가마솥에 제일 위에서 굽혀진 과자를 가지고 왔다.
자, 들어봐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배고팠지요? 죽 이외에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면서요. 나는 사양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다. 눈을 뜨면서부터 나의 식욕은 맹렬했다. 리버즈 씨는 책을 놓고 테이블에 와 앉아서 그림처럼 파란 눈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배가 고프시군요. 하고 그는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간단히 묻는 말에는 간단하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내 성격이었으므로 나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대답했다. 열이 좀 있길래 사흘 동안 단식을 시켰던 거죠. 처음부터 심한 공복을 채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젠 상관없겠지만 과식은 하지 마세요. 이제 신세를 질 일도 오래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아주 체면도 모르는 건방진 대답을 했다. 그렇겠죠. 하고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보호자 되는 분께 연락을 취해보도록 할까요?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집도 보호자도 없으니까요. 세 사람은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 의심하는 빛은 없었으므로 나의 말을 이상하게 여긴 것은 아니리라. 다만 호기심이 뭉클 솟은 때문일 것이다. 그럼 당신은 여태까지의 당신의 환경과 깨끗이 손을 끊었다는 뜻입니까? 네. 전 살아있는 그 누구와도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영국의 그 어느 지붕 아래에도 제가 들어설 곳은 없습니다. 당신의 나이로는 참 드문 일이군요. 그때 나는 그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내 손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곧 그의 다음 말로에서 나의 의문은 풀렸다. 당신은 아직 결혼 경험이 없군요. 미혼입니까? 다이아나가 웃었다. 존, 이분은 이제 17 정도인 거려. 전 곧 19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요. 나의 얼굴은 불타듯이 달아올랐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을 찔러 그 괴로운 추억이 떠올랐던 것이다. 나는 괴로운 나머지 그만 눈물을 머금었다. 여기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나요? 그가 물었다. 제가 있었던 곳이나 그곳 사람들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고 나는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의 과거를 전혀 알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도울 수가 없잖아요. 아무 도움도 필요치 않나요? 필요합니다. 만일 여기가 진정한 자성가가 있어서 제게 할 일을 주시고 그로해서 최소한의 보수를 얻을 수만 있다면 더없이 기쁜 일이겠습니다. 내가 과연 당신이 말하는 자선가가 될진 모르겠지만 당신의 절실한 문제라면 물론 도움을 사양치 않겠습니다. 우선 당신은 어떤 경험이 있으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리버즈님 하고 나는 그가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똑바로 그를 쳐다보고 한결같은 어조로 말했다. 저는 목사님과 두 아가씨께 더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남이 이웃에 베풀 수 있는 최대의 도움보다 훨씬 높은 사랑으로서 저를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이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서 목사님이 저의 비밀을 알고자 하심도 당연한 일이겠죠. 저는 저의 방랑에 대한 사정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온을 저버리지 않을 한도 내에서 그리고 다른 분들의 처지에 폐가 되지 않을 범위에서 저의 아버지도 목사였는데
양치는 모두 제가 어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아가 된 저는 남의 집에 기식하며 자선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지요. 그곳에서 6년간을 학생으로 2년간은 교사로 생활했습니다. 저 로드 고아 양육원 말입니다.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경영자는 로버트 브로클허스트 씨라면 알고 있죠. 학교도 본 일이 있어요. 꼭 1년 전 가정교사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로드 학교를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평온하게 지내왔죠. 그런데 이곳에 오기 바로 나흘 전에 어떤 사정이 생겨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사정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쓸데없는 위험한 몽상에 불과한 얘기와 같으니까요. 하지만 남의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니랍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는 부정한 죄명으로부터는 자유입니다. 전 타격을 받았어요. 당분간은 이런 상태가 계속되겠죠. 제가 그곳을 떠날 때 머릿속에는 오직 2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는 것과 매우 다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그만 보따리 외에는 아무것도 소지하지 않았으며 경황이 없는 탓인지 그 보따리마저 위트크로스까지 타고 온 마차에 그냥 남겨두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무일푼으로 이 근처로 헤매며 왔습니다. 이틀 밤을 한 데서 자고 인가의 처마 밑을 전전하면서 말입니다. 그동안 먹을 것을 입에 대기란 꼭 2번이었습니다. 굶주림과 절망과 피로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는데 리버즈님, 당신이 굶어 죽으면 안 된다고 하시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목매간에도 이곳 아가씨들의 지극한 보살핌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전 태산 같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만해 두세요. 정말 무리예요. 내가 한숨을 돌리자 다이애나가 말했다. 엘리어트 양, 흥분하면 해로워요. 자, 여기 앉아요. 이 소파에. 동생들은 당신 시중들기를 좋아하는군요. 하고 세인트 존이 말했다. 마치 얼어서 죽어가는 새가 바람에 밀려 창문으로 기어 들어온 것을 기꺼이 돌봐주고 아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나의 할 일은 이제부터 당신에게 자활의 길을 마련해 드리는 거겠죠. 하지만 알고 계십시오. 제 힘이 미치는 곳이라면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일개 시골 목사일 뿐으로 도움도 극히 미소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보잘것없는 생활을 멸시할 셈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을 찾아보셔야겠죠. 전 양제사나 친모, 또 필요하면 식모나 아이 보는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그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런 결심이라면 기회 닿는 대로 내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세인트 존은 나로에서 중단된 독서를 시작했다. 나는 곧 물러나왔다. 지금의 내 체력이 미치는 한에서는 너무 이야기했고 또 오래 일어나 있었던 것이다. 무어하우스의 사람들은 무척 다정하고 상냥했으며 좋은 사람들이었다. 나는 다이애나와 메어리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관계하였다. 이 2사람의 관계는 내가 처음 맛보는 마음이 소생하듯이 기쁨을 주었다. 취미나 감정, 사상의 일치에서 오는 즐거운 공명이었다. 나는 그녀들이 흥미있어하는 책을 읽고 그녀들이 즐기는 것을 즐겼으며 그녀들이 인정하는 사상을 존중했다. 그들은 이 저택을 사랑했다. 낮은 지붕에 무너져가는 벽에 들창이 있고 노목과 회색의 오랜 건물에 강렬한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저택의 대문을 나서면 사방으로 퍼져 있는 보라색의 무어, 그 계곡을 사랑했다. 고사리가 잔뜩 핀 뚝 사이로 꼬불꼬불 나 있는 계곡이 히스가 무성한 목장 사이로 지난다. 그리고 그 목장에는 언제나 이끼처럼 부드러운 새끼들을 거느린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경을 그녀들은 사랑했다. 그것은 각별한 애착이었다. 나는 그 기분을 알 수 있었으며 그에 못지않은 진심으로서 공감을 느꼈다. 이 지방의 특별한 매력을 나는 이해했다. 나는 그 저교에 깃든 깨끗함을 느꼈다. 집안에서도 우리들은 같은 마음으로 연결돼 있었다. 그들 자매는 나보다도 교양이 높았으며 훨씬 열렬한 독서가였다. 그러나 나도 그들 수준에 부지런히 따라갔다. 나는 다이아나가 내게 독일어를 가르쳐준다고 했을 때 몹시 기뻤다. 또한 그들은 내가 그림을 좋아하는 것을 알자 그들의 연필이며 그림 도구를 내게 빌려주었다. 이리하여 나는 즐겁고 친숙한 나날을 보냈다. 마치 몇 날은 몇 시간처럼, 그리고 몇 주일은 몇 날처럼 지나갔다. 한편 세인트 존 씨와는 좀처럼 가까워지기 어려웠다. 그가 그다지 집에 있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는 교구 안에 생기는 병자나 빈민들을 찾아가는데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었다. 날씨가 아주 좋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또 그와 가까이 하기 어려운 것으로는 얼른 타인과 융화하지 못하며 무언가 마음의 구애를 느끼는 듯한 우물한 그의 성격 탓도 있었다. 흔히 저녁 무렵이면 그는 창가에 턱을 고이고 앉아 나로서는 알지 못할 어떤 상념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그 상념이 그의 마음을 물결치게 한다는 것은 초점 없는 그의 눈동자가 간단 없이 번뜩이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두 자매는 곧 무어하우스를 떠나 영국 남부의 화려한 대도시에 가정교사로 떠날 예정이었다. 세인트 존 씨는 아직 나의 일자리에 대한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나는 일자리를 찾아야 할 절박한 심정에 놓이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그와 단둘이 된 기회를 타서 막 물어보려고 했을 때 뜻밖의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뭐 할 말이라도 있습니까? 네, 혹시 제가 할 일을 알아보셨나 해서요. 3주일쯤 전에 나는 당신의 할 일을 찾아, 아니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곳에서 매우 즐거운 듯했고 동생들도 당신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애들이 메시엔드를 떠난 연후에 이 계획을 얘기할 생각이었습니다. 동생들이 떠나면 나는 한나와 함께 모튼의 목사관으로 떠나고 이 집은 문을 닫아두겠습니다. 목사님, 그 계획하신 일거리란 제가 우물쭈물해서 놓쳐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 그럴 염려는 없어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 마음에 달렸으니까요. 다만 나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어서 당신에게도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일자리밖에 구해줄 수가 없군요. 내가 보기엔 당신의 생활 환경은 세련되고 취미도 물질보다는 정신에 있고 당신의 교우 관계는 교양이 있는 사람들로 한정돼 있어. 그러므로 그 일자리라는 것이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내 의견으로는 남을 돕는 직업은 결코 품위를 잃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내가 제공하는 일자리를 반드시 맡아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범위가 좁은 무변화한 시골의 목사직에 만족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당신도 그 일자리에 오래 머무르진 않겠지요. 당신의 성격은 나와 거의 비슷하니 말이오. 내용이 좀 다를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한 곳에 머무를 사람으로 보이지 않소.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재촉했다. 그럼 그 보잘것없는 일자리에 대해 말해주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난 자유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모튼에는 오래 있지 않을 생각입니다. 길어야 1년 이내 나는 이곳을 떠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있는 동안만은 이 지방의 발전이며 개선 문제에 힘을 기울여야겠죠. 3년 전에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학교는커녕 가난한 사람들의 아이들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선 남자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는데 이번엔 여자들의 학교를 세워야죠. 집도 하나 얻어두었습니다. 선생님을 위한 방 2개가 달린 집을요. 선생님의 급료는 1년에 30파운드로서 그 집에는 우리 교구에서 오직 한 사람의 부호인 올리버 씨의 외동딸인 올리버 양이 간소한 가구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올리버 씨는 저 골짜기에 보이는 바늘 제조 공장과 주철 공장의 주인 되십니다. 또 올리버 양은 아이들로 해서 선생님이 분주하실 것을 염려해서 가사일을 돌볼 아이를 고아원에서 하나 데려오겠답니다. 그 아이의 교육비나 옷값 등은 그녀가 부담합니다. 어때요? 해볼 마음이 있으신지요? 그는 다소 성급히 내게 물었다. 아마 내게서 무뚝뚝하거나 혹은 경멸 섞인 거절의 대답이 나오리라 예상했던 모양이었다. 사실 그것은 그리 탐탁한 자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몸을 숨길 안전한 은신처를 찾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몸을 돌보지 않고 분주해야 마땅할 일자리였다. 부유한 집의 가정교사 자리보다는 독립된 직업이 될 것이다. 불명예스럽거나 쓸모없는 일도 아니다. 정신의 타락을 뜻하는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드디어 나는 결심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리버즈님. 힘껏 일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도하는 바를 알고 있습니까, 엘리엇 양? 하고 그는 말했다. 마을의 초등학교, 가난한 사람들의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기껏해야 농사꾼의 딸, 판잣집에 사는 아이들 뿐으로 뜨개질이나 재봉, 읽기, 습자, 산수 등등을 당신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의 관심사인 교양, 정서, 취미는 어떡하죠? 소용에 닿기까지는 보관하겠어요. 그러면 당신은 맡으려는 임무에 대해 잘 알고 있군요. 네, 확실히. 그러자 그는 미소 지었다. 나의 뜻을 이해한 충분히 만족한 웃음이었다. 그럼 언제부터 착수하겠습니까? 내일 그 집으로 가겠어요. 공부는 내주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는 일어나서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추더니 그는 나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무슨 일이세요, 리버즈님? 하고 나는 물었다. 당신은 모튼에 오래 있을 것 같지가 않군요. 확실히 그래요. 그건 또 무슨 이유예요?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눈이 그래요. 단조롭고 평범한 생활에 만족할 눈이 아니에요. 전 야심가가 아닌거려? 야심가란 말을 듣자 그는 무척 놀랐다. 아니, 당신은 야심이란 말을 했습니까? 누가 야심을 가졌나요? 난 경험이 있습니다만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아셨죠? 전 제 말을 했을 뿐인데요. 당신이 야심가가 아니라면. 그는 말을 중단했다. 피가 끓는다고 말하고 싶었을 테지요. 다만 그런 말은 오해를 사고 기분 나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내 의도는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사랑과 연민의 정이 당신에겐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격으로는
고독에 젖고 자극 없는 일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낼 순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고 그는 더욱 어조를 높였다. 마치 하느님이 베풀어 주신 본성에 어긋나게 내가 자기 재능을 무시하면서 이 고장에 기꺼이 안주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자기 모순이 심한 자일까요? 보잘것없는 운명의 이기라고 설교를 하며 하느님에 대한 봉사에는 초동이나 물깃기조차도 숭고한 직분이라고 말하는 내가, 하느님의 순종하는 목사인 내가 바야흐로 정신이 뒤집힐 듯한 초조함에 쫓기다니. 아니, 어떻든 간에 성격과 주의는 반드시 일치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는 곧 방에서 나갔다. 나는 이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지난 한 달보다 더 많은 그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역시 내게 있어서 수수께끼였다. 다이아나와 메어리는 이 집을 떠날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우수에 잠기고 더욱 말수가 적어졌다. 이 이별은 세인트 존에 있어서는 몇 년이 될지, 아니 영원한 이별이 될는지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먼 곳으로 선교사가 되어 갈 결심이었기 때문에 이제 새삼 그 결심을 변경시킬 수는 없었다. 또 그의 단호한 이 결심을 뒤엎는 것은 두 동생들의 양심이 허락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결의는 기독교로서 매우 숭고했으며 또 정당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잃고 또 곧이어 집과 오빠를 잃게 되는 그들 자매에게 다시 그들의 아저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세 사람은 그 일을 매우 불행스럽게 생각했다. 아니, 아저씨가 죽은 것보다는 그 사후에 걸고 있던 기대가 무너져 버린 것이다. 안방에서 두 동생에게 그 소식이 담긴 소식을 읽어준 리버즈 목사는 말없이 일어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잠시 동안은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다이아나가 내게로 얼굴을 돌렸다. 제인, 우리들이 좀 이상스러워 보이지? 그녀는 말했다. 더군다나 그분을 잃는 것엔 슬픈 빛도 없으니 우리를 냉정하다고 생각지 않아? 하지만 우린 아저씨를 본 적은 없어요. 아저씨는 어머니의 오빠인데 아주 오래전에 그만 아버지와 의가 상하고 말았어요. 아저씨의 권유대로 투기 사업에 돈을 밀어넣고는 그만 아버지는 그 돈을 고스란히 잃었거든요. 그 책임 전가 때문에 의가 상한 채로 오늘에 이른 거예요. 그 후 아저씨는 일이 잘 돼서 2만 파운드란 재산을 만들었어요. 또 아저씨는 가족도 없었기 때문에 핏줄은 우리 셋과 또 한 사람, 우리만큼 가까운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저씨는 그 친척에게 모든 유산을 남긴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저씨가 돌아가시면 속죄의 뜻으로라도 그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줄 거라고 하셨는데 다만 우리 앞으로는 조상의 반지를 3개 살 비용으로 30기니를 주었다는 거예요. 하기야 모든 건 아저씨의 자유겠지만 그 소식은 낙심천만이었어요. 우리는 적어도 1000파운드씩은 갖게 될 줄 알았어요. 더군다나 오빠에겐 그런 돈이 얼마나 요긴하게 쓰여질까요? 대단히 유익한 사회사업도 벌일 수 있을 텐데. 이런 설명이 있은 후 그 일은 우리 사이에 다시 언급되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메시엔드를 떠나 모튼을 향했다. 또 다음 날엔 다이애나와 메어리가 멀리 비도시로 떠나갔다. 일주일 후에는 리버즈 씨와 한나가 목사관으로 오고 그 집은 텅 비어 쓸쓸하게 닫혀졌다.